예, 따자오, 예, 엠브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이제 실무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이 없는 간단한 짧은 영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번 영상은 이제 조금 더 취준생 여러분들이나 그러니까 타 금융권, 타업권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이제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서 상식용으로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우선은 지난주 이제 금융위 금감원 보도 자료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상식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이슈 중에서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자의 범위를 좁히겠다. 그래서 투자 자문업자의 범위를 넓히겠다. 이 부분이 있는데 자본시장법에는 이제 투자 자문업자라는 개념과 유사 투자 자문업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른 게 투자 자문업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상위 개념인 만큼 상당히 타이트한 규제를 하고 그거에 비해서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되도록 상당히 완화된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튜버, 기타 이런 여러 군데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루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사 투자 자문업자로부터의 이제 국민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는 바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자의 개념 그리고 투자 자문업자의 개념을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좀 더 많은 수의 이제 자문업자들이 투자 자문업자로서 규제를 받게끔 하는 내용으로 이제 감독을 바꾸겠다라는 보조 자료였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투자 자문업자라는 개념이 좀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방향으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쓴다라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투자 자문업자로서 상당히 강한 규제를 받아야 되고 그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게끔 하는 내용으로 강하게 이제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행과 같은 경우도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1대 다 프리미엄 멤버십으로 이제 자문을 하는 그런 경우도 역시나 이제는 투자 자문업자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서 자문을 하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서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자라고 한다면은 일방향 채널 즉 이게 자문업자가 그러니까 이제 뭔가 뉴스레터처럼 그러니까 이번 그 좋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만 하는 경우는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자로서 완화된 규제를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 양방향 채널을 이용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모두 다 이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받고 그걸 벗어나는 순간 상당히 많은 이렇게 엄격한 이제 감독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보도 자료 중에서 보시면은 이제 DSR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이제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는 원래 적용되는 게 이 옆에서 보시는 이제 네이버 이제 지식백과에서 이제 출처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DTI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개인과 같은 경우에 이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이제 부채의 그 한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본인들의 지금 현재 연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은 DTI랑 DSR이 동일합니다. 근데 다만 그 경우에 있어서 이 대출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 범위에 대해서 DTI는 조금 더 같은 액수를 빌려도 조금 더 적게 이제 적게 빌린 걸로 이제 카운트를 해주는 반면에 DSR은 좀 더 많이 빌린 걸로 카운트를 해주는 방식. 즉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한도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그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보도 자료에서 나오는 게 지금 가계부채가 심상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현재 대출을 할 때 DTI 비율로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었다면 앞으로 이제 내년과 내후년 2년 내에는 이제 DSR 차주 단위 DSR 기준으로 바꿈으로써 가계부채의 액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이 DTI와 DSR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분은 이 옆에를 정지시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상당히 적절하게 좋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보도 자료에서 보시면 이제 LTV라는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 보시면은 네. LTV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이제 비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결국 담보부 대출인 거죠. 근데 그래서 이 담보 액수와 비례해 가지고 담보 액수가 뭐 예를 들어 10억 원이면 얼마까지 대출할 수 있느냐 이 비율인 건데 이 비율에 있어 가지고 기존과 같은 경우에 이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LTV 규제가 좀 완화돼 있는 느슨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 이번에 LH 사태 또 있었기 때문에 이 가계 부채를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쓰이고 있는
DTI라는 규제 그리고 LTV라는 기준 이 이외에 이제 내년과 내후년에 적용되기로 한 이제 DSR 이 개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보도 자료를 눌러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보도 자료 중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무자본 M&A라는 단어 그리고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 거래 조사를 이제 뭐 실시했다. 그래서 그 결과 뭐 이렇게 많은 수의 적발 건수가 이제 발생이 돼서 이제 경찰에 통보했다라는 내용의 이제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네, 우선 무자본 M&A라는 개념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M&A, 그 Merge and Acquisition,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합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를 이제 인수하거나 이제 합병하게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회사를 공짜로 사는 게 이제 어색할 텐데 결국에 자기 자본이 없다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없이 자기 자본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이 차입 자금을 가지고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이제 무자본 M&A 개념이다. 당연히 그 자체로서는 불법이 아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차입 자금 다른 사람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이 회사를 샀는데 결국에 나중에 이 돈을 갚는 데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갚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회사에서 알맹이가 될 만한 것들을 헐값에 매각을 한 다음에 그 돈으로 돈을 파는 거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부당하게 차익을 챙기는 거 남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불건전 행위를 이제 규제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이제 집중 점검을 했었다라는 보도 자료가 있었고 또 이제 무자본 M&A 사례는 이 옆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잠깐 정지하고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집중 점검했었다는 내용 중에 이제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상법에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사채, 회사가 발행한 채권인 겁니다. 회사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림에 있어가지고 이제 채권 증서를 찍어서 이제 교부를 하게 되겠죠. 이제 사채를 발행한다라고 할 텐데 이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좀 더 채권자, 돈을 빌려주는 분들한테 좀 더 프리미엄, 베네핏을 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전환권이라는 옵션을 부여해 주겠다. 전환, 그러니까 결국에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채권자분, 당신은 이제 나한테 뭐 예를 들어 10억을 빌려주시면 나중에 내가 10억에다가 이자를 갚는 이 채권을 발행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당신한테 전환권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10억과 이런 걸 받지 않고 우리 회사 주식 몇만 주로 대신 받을 수 있는 이거를 당신한테 이제 옵션을 줄 테니까 그때 가서 유리한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라는 내용. 그래서 자금 조달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 이제 수년간 전환사채 발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근데 이제 감독 당국이 보기에 이 전환사채가 원래 취지처럼 그 회사의 자금 조달 이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제도를 악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법이나 편법으로 이제 상속을 하거나 회사 지분을 넘기는 경우 그리고 이제 실제로 최대 주주의 이제 경영권 강화라는 목적에 이제 악용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이제 이 전환사채 제도를 또 이용을 함으로써 실제로 이 그 대주주가 아닌 일반 소수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침해하는 오히려 소수주주들의 사실은 그 주식의 가치를 대주주가 착취하는 그런 구조로서 수단으로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독권을 행사했다라는 내용인데 뭐 관련 사례로서 예시는 이 옆에 있는 부분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했는데 이제 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마무리를 하자면은 전환사채의 경우와 이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이 이제 유상증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상증자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환기를 해본다면은 이제 회사가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아까 그 사채를 발행하는 것처럼 채권자한테 채권 증서를 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줘라. 내가 나중에 돈을 갚을게라는 방식이 있고 그게 이제 사채를 발행하는 거고 이제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이제 외부에다가 뭐 공모를 한다 했을 때 외부에다가 나한테 돈을 주면 우리 회사 주식을 줄게. 그리고 나는 너한테 이제 주식을 주고 우리 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돈을 갚지는 않을게. 라는 게 이제 유상증자이겠죠. 그래서 유상증자와 사채 발행은 이렇게 개념이 다른데 이제 이 유상증자와 이제 전환사채 발행은 이렇게 개념이 구별되고 실제로 이렇게 시장에서 어떻게 여길까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
이런 이슈들이 대부분은 이제 악재가 될 것입니다. 왜 돈이 필요하지 회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놨고 그 쌓아놨던 잉여금이 있을 텐데 왜 추가적으로 돈을 어디서 끌어오는 거지? 지금 자금 융통이 안 되나?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주가 지수에는 주가에는 이제 악영향, 악재가 될 텐데 간혹 이제 이것이 이제 신기술 도입이라든지 그러니까 회사의 영업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사업에 도움이 된다 그런 이슈로서 이제 호재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전환사채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우리 상법 규정에서 그 아까도 말씀드린 유상 증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 증자를 한 경우에 이제 규정으로서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간단히 제가 이해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유상 증자를 한다. 그러니까 현재 주식이 이 회사의 주식이 100주였고 내가 이 회사의 10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고 했을 때 저는 이 회사의 10%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 회사가 유상 증자를 한다 하면서 외부의 다른 사람한테 돈을 끌어오면서 그러니까 새로 이제 100주를 더 찍는다라고 하면은 총 이 회사의 주식은 200주가 되는 거고 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 영향력은 5%로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에게 유상증자하는 경우에 그 기존 주주가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100주를 더 찍게 되면 저는 그 10주에 대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즉 그래서 총 이제 200주가 되더라도 저는 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10%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유상증자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법에 이제 다른 조문을 보시면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규정을 보시면은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을 만한데 그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즉 말씀드린 게 현재로서 이제 뭐 100주가 있고 여기에 그냥 전환사채로서 채권이 이제 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저는 이제 10%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변함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 이 채권자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나는 돈으로 받지 않고 이 회사 주식 100주로 받겠다. 옵션을 행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돼서는 결국에는 이 회사에서 발행된 주식의 수는 200주가 되는 거고 그때 가서 제 영향력은 이제 5%가 되는 거가 되겠죠. 하다 보니까 이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는 이 상법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는 대주주가 자기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뭐 이게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훑어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못하는데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 때문에 이제 문제들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겼다. 근데 그럼 이 부분을 왜 안 만드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 어느 정도 이 전환사채라는 거는 이제 채권의 성질과 그 사채의 성질과 이제 유상증자 성질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제 규제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상식용 영상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지난주 보도자료 중에서 보험회사의 RBC 비율 현황이라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보험회사의 이제 자산 거시적인 자산 건전성을 체크하는 비율 그러니까 기준을 우리가 RBC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BC는 이제 여긴 안 나왔네요. 그래서 리스크 베이스드 캐피탈이라는 개념이고 실제로 그걸 계산하는데 가용 자본을 그러니까 요구 자본을 나눈다. 그 개념은 이 옆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뭐 BIS 비율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최근에 제가 이제 보도자료 이제 요약을 했을 때 그 증권사들, 금융투자업자들의 이제 NCR 규제, 신 NCR 규제라는 보도자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에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자본을 이제 요구 자본, 그러니까 필요한 나중에 미래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자본 이제 그 금액으로 나눈 금액들인데 그 이름들을 각각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RBC 그리고 이제 은행권에서는 이제 BIS 비율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증권계에서는 증권업계에서는 이제 NCR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 왜 다른 용어를 쓰느냐라고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기준들이 당연히 그 업권별로 다르기 때문이지 전반적인 그 개념은 이제 컨셉은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용 영상 지난주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상식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이제 마지막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난주에 이제 보도 자료 중에서 이제 작년도 이제 증권회사의 파생 결합 증권 발행 및 운영 현황이라는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신규 발행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었다.
네, 이 부분은 워낙에 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뭐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도 이미 확인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파생 상품으로서 ELS 그리고 ELB, DLS, DLB 그리고 ELD랑 ELF 그리고 우리가 요즘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ETF까지 이제 개념들을 간단히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여러 가지 정확한 명칭들이 있지만 우리가 편의상 다들 이제 파생결합 증권이라고들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끊어서 봤을 때 이제 ELS랑 ELB 그리고 그러니까 DLS랑 DLB를 먼저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별을 이렇게 보실까요? 그래서 ELS랑 그 DLS 그리고 ELB랑 DLB라고 만약에 나눴을 때 잠시만요. 여기를 네.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나눈다 했을 때 결국에 이제 equity linked 이제 security라는 개념인 거고 결국에 이 E는 결국에 주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D는 이제 파생 상품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주식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증권이냐 그리고 아니면 파생 상품이 연계되어 있는 증권이냐라는 개념 그리고 주식이 연계된 그리고 본드, 그 채권인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파생 상품이 연계된 본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채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개념상 원금이 보장된 걸 우리가 채권이라 하지 않습니까? 원금, 확정된 원금, 원금을 보장하는 그래서 주식에 연계되어 있지만 그 수익률은 주식에 연계되어 있지만 그 원금 보장이 확실한 걸 ELB 그리고 수익이 이제 파생 상품이 연계되어 있지만 수익이 확실한 거, 원금 보장이 확실한 걸 DLB라는 거 이제 부르는 반면에 이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 투자성이 있는 상품인데 그 투자성이 있는 상품의 수익률이 이제 각각 이제 주식에 연계되어 있느냐 그리고 파생 상품에 연계되어 있느냐 이 개념으로 나누는 게 이 앞에 있는 네 개의 개념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그걸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그럼 ELF와 그러니까 ELD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선은 이 EF라는 단어는 이제 펀드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펀드는 여러 군데서 운용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관행상 이 펀드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산 운용사라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제 운용을 하고 그런 이제 금융업권에서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는 경우 그래서 그 상품이 거기서 운영하는 상품을 ELF라 부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ELD는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거는 이제 그 예금인 겁니다. 예. 이와 같은 파생결합 증권을 은행이 이제 발행한 경우 은행에서 발행한 상품을 ELD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거기에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고자 한다면은 이제 ELF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F라는 개념은 펀드 그러니까 자산 운용사가 운용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T는 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펀드인 겁니다. 그래서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은 이제 주식에 이제 연계되어 있는 상품인데 그 상품이 특이하게도 거래소에서 거래도 되는 상품인 거고 그거를 이제 자산운용사가 이제 운영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ETF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는 그러면 누가 운영하느냐 하면 여기는 이제 증권사 우리가 그 자본시장법상에 말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이제 운영하는 우리가 소위 증권회사라고 하는 데서 이제 운영하는 게 이 앞에 네 가지가 되겠고요. 그 뒤에가 자산운용사 그리고 은행권 그리고 여기도 자산운용사. 근데 성질이 조금씩 달라서 이렇게 개념을 쓰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간단히 상식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워낙에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 영상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으로 시도해본 방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버벅거리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사 영상과 상식용 영상을 좀 깔끔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